잠깐, 너 그거 죄송합니다, 회장님. 작업 중에 이런 걸 차고 있어서. 이거 어디서 났어?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흙먼지 가득한 공사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살아있었던 거냐? 충남의 한 공사 현장. 철근을 나르던 인부의 목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가 튀어나온 순간 눈물 한 방울 없다던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 김정우. 이 이름이 대체 무엇이기에 수십 년간 흔들린 적 없던 회장이 공사판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낡은 군번줄은 인부의 목에 걸려 있었던 것일까요? 40년 전 그날 밤 두 남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뭉클하고 눈물 쏙 빠지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 외곽 대형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현장이 새벽빛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채 오르지도 않은 시각, 뿌연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현장에는 이미 몇몇 인부들이 나와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챙겨 쓰고 장갑을 끼고 허리를 한번 풀며 오늘 하루의 무게를 가늠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김도연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6. 또래들 사이에서도 유독 조용하고 유독 일찍 나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도하다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됩니다. 도연은 그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철근 묶음을 어깨에 걸치고 좁은 통로를 걷는 도연의 목덜미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게 변색되고 고리 부분이 달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군번줄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한 번쯤 눈길을 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흔한 장신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에게 그건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아, 오늘도 먼저 왔냐? 현장 반장 최영길이 손에 커피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에 허옇게 세어버린 머리칼을 가진 영길은 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왔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그 자리를 도연에게 내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형님 일찍 끝내고 어머니 병원 가야 해서요. 도연이 짧게 대답하며 철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밴 쇠냄새를 장갑에 문질러 닦으면서도 눈은 이미 다음 작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길은 커피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셔?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무릎도 다치셨고요. 이런 혼자 모시기 많이 힘들겠다. 도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연의 방식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걸 도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70을 넘긴 나이에도 고집스럽게 혼자 집에 계시겠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죽어도 싫다고 내 집에서 내 아들 밥 해먹다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진 것과 반비례해서 고집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아들 하나 붙잡고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고 도연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목에 군번줄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컵라면을 끓이고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길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직도 차고 다니냐? 영길의 시선이 군번줄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군번줄을 살짝 감쌌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어? 해외 파병 공병부대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직접 뵌 기억은 없습니다. 영길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는 그 순간이 편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태성건설 본사 집무실 45층 꼭대기에서 서울 전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그 방에 강태준 회장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71.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짙은 곤색 양복을 입은 태준의 눈빛은 서류를 훑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천안 현장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예정보다 2주 정도 지연 중입니다. 이유는 자재 수급 문제와 인력 부족이 겹쳤습니다. 변명 말고 해결책을 말하십시오. 임원이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현장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기엔 요즘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알죠. 임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현장을 직접 간다는 건 무언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호팀이 동선을 짜고 비서가 일정을 조율하는 동안 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눈물 없는 회장. 40년 넘게 건설업에서 살아온 사람. 외환위기에도 건설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동료들이 손 내밀 때도 냉정하게 잘라낸 사람. 그래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을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책상 서랍을 한 번씩 열었습니다.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누가 물어본 적도 없었고 태준이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것과 비슷하게 세월에 다른 그러나 훨씬 더 정성스럽게 보관된 군번줄이었습니다. 태준은 오늘도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려다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내 못 찾았다, 정우야. 그 말은 방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들은 것도 아니었고 답이 돌아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묵은 사람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름 하나를 혼자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천안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도로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 현장에 태성건설 회장 차량이 들어선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공사 현장 입구에 멈추자 현장 관계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소장이 헬멧을 고쳤으며 뛰어나갔고 안전 담당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자재 더미를 눈으로 훑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내려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흔치 않은 만큼 좋은 일로 오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헬멧을 받아 쓰고 현장 소장의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정표 가져오십시오. 예, 회장님. 이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공정표만 가져오십시오. 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현장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붉은 흙이 밟히고 사방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태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느슨하고 어디가 무너질 것 같은지 수십 년을 현장에서 보낸 눈은 도면보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상태, 거푸집 고정 방식, 인부들의 동선까지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회장이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인부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젊은 인부들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현장 전체의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뒤를 따랐고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그 옆을 걸었습니다. 태주는 서쪽 구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공정에서 가장 지연이 심한 구역이었습니다. 철근 배근 작업이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구역 전체를 쓸어 내려갔습니다. 인부 몇 명이 철근 묶음을 어깨에 얹고 좁은 통로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태준은 말없이 뜯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로 안쪽에서 걸어 나오던 인부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철근 묶음을 어깨에 얹고도 허리가 굽지 않는 사람.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만 걷는 사람. 그 사람의 목덜미에서 무언가가 봄볕을 받아 반짝 빛났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신구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반짝임의 모양, 목에 걸린 방식, 줄의 길이와 두께까지 태준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잠하게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인부가 가까워졌습니다.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알아보고 발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이 안전복깃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래되어 검게 변색된 줄, 고리 부분이 닳고 표면이 긁혀있는 군번줄. 누군가의 손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잠깐.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호원이 태준의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거.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천히 마치 잘못 내디디면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다는 듯이 도연이 당황해서 목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작업 중에 이런 걸 차고 있어서. 아니. 태준이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군번줄 쪽으로. 비서가 뒤에서 소리 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경호원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끊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1의 노인이 40년을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군번줄을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다치지 않도록 살피듯이 차가운 쇳덩이가 그 손바닥에 닿는 순간 태준의 숨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 마모되고 흐릿해졌지만 태준은 단번에 읽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기억으로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기 전마다 눈을 뜰 때마다 꿈속에서도 불러온 이름이었습니다. 김정우.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판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 소리도, 인부들의 목소리도, 바람 소리까지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군번줄만이 실제했습니다. 그것만이 진짜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게 눈으로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 70의 사내가 뼈대 굵고 눈빛 단단한 그 사람이 작은 쇳조각 하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쉰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 없는 회장이 수십 년간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이 흙먼지 가득한 공사판 한복판에 두 무릎을 땅에 짚은 채 군번줄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어쩔 줄 몰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참 뒤에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눈이 도연을 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서 발견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우 살아 있었던 거냐? 그 말의 의미를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 도연은 그저 71 노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꽁꽁 묻어두었다가 단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은 그 눈빛을 현장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봄볕이 공사판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강태준 회장을 부축해 현장 한켠의 임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접이식 탁자 위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공정 일정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좁은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구석에는 반쯤 식은 커피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경호원과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문 가까이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 앞에 서 있다는 사실보다 방금 전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치의 무언가를 한꺼번에 쏟아낸 것 같던 그 눈빛이 공사판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인부들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깊고 오래된 것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태준이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군번줄이 쥐어 있었습니다.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꼭 쥔 채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도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도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앉아. 예. 도연이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처럼 떨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도연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김정우입니다. 태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로 다시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지금 천안에서 저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도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파병 떠나기 전 수줍게 꺼냈던 이름이었습니다. 고향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돌아가면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을 하던 정우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던 얼굴이. 창문 너머로 공사판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쇠가 부딪히고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 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은 고요했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쥔 채 탁자 위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미간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40년 전 중동 어딘가 해외 파병 공병부대. 붉은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땅을 파고 구조물을 세우고 위험지역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쉬지 않고 이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 부대에서 강태준과 김정우는 같은 분대였습니다. 태준이 2살 위였고 정우가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먼저 뛰어드는 건 정우였습니다. 힘든 작업에 제일 먼저 나서고 다친 동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두가 지쳐 쓰러질 때 혼자 보초를 서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 태준은 그런 정우가 가끔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냐고 핀잔을 줄 때면 정우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집에 갈 사람이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태준은 나중에야, 한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우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에 자기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매설되지 않은 폭발물이 작업구역 안에 있었고 누군가의 실수로 신관이 건드려졌습니다.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연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태준을 밀쳐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형님 먼저 나가요. 고함과 함께 태준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폭발. 흙더미와 파편이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엎어진 채 귀가 멍하게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가 무서웠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정우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흙과 돌무더기만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목이 찢어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김정우.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40년 동안 태준의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내가 널 찾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쥐고 있던 군번줄을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쇳덩이가 나무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그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어루만지듯이.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서요. 이 군번줄만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자, 그 이도 40년을 혼자 감당해온 것이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아들 하나 붙잡고 도연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내 아버지는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다. 컨테이너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 그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군번줄 하나와 어머니의 긴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 재벌 회장이 아버지 이름을 알고 어머니 이름을 알고 4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도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컨테이너 벽을 두드렸습니다. 천안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밤 비서에게 지시해 뽑아온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관련 기록, 귀국 인원 명부, 부대 사고 보고서, 전역 확인서까지 수십 년이 지난 자료들이라 대부분 누렇게 바랬고 일부는 글씨가 흐려져 읽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태준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병 당시 분대원 명부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계급과 군번, 입대일이 깔끔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실제한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잠시 그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귀국 기록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파병에서 귀국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가 수개월간의 치료를 거쳐 본국으로 귀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대에서 전달받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신 수습 불가.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태준은 그걸 사실로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가 그렇게 통보했고 아무도 다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살아서 귀국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살아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태준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귀국 이후 기록이 없었습니다. 군 전역 이후 김정우의 공식 기록은 어느 순간부터 깨끗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주소 이전도 사업자 등록도 의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겨야 할 흔적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종이 위에서 통째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딱 하나, 실종 신고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인은 박순자였습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자, 도연의 어머니, 정우가 파병 떠나기 전 수줍게 꺼내던 이름. 그이도 40년을 혼자 감당해온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건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찾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는지, 왜 도연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오후 늦게 아들 민석을 불렀습니다. 강민석은 45으로 태성건설 부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머니를 닮아 태준과는 달리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사업 수완만큼은 아버지 못지않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태준의 부름을 받으면 보통 느긋하게 들어오는 민석이었는데 오늘은 들어서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천안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전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태준이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김정우의 귀국 기록이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훑어 내려가는 눈빛이 처음에는 무심했다가 어느 순간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민석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 그 일은 그냥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덮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를 낼 때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낮아질수록 더 무서워지는 목소리라는 걸 민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건드렸다가는 회사에도 아버지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왜 덮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는 거다. 민석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서울 전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숲이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회사 관련 기록에 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성건설 창업 초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를 막 세우시던 때요. 그 시절 자금 흐름 기록에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라면 태준도 기억했습니다. 파병에서 돌아온 뒤 빈손으로 건설판에 뛰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던 시절. 정우가 살아 있었다면 바로 그 시기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무렵에 회사 기록에 이름이 있다는 건 정우가 이 회사의 시작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 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외가 쪽에서 처리한 일입니다. 공기가 얼었습니다. 외가, 태준의 전처, 민석의 어머니 쪽 집안이었습니다. 태준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문제로 허덕이던 시절, 처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태성건설은 출발도 못했을지 몰랐습니다. 태준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수십 년을 일했고 결국 그 관계도 결혼도 모두 끝났습니다. 처가와의 인연은 민석을 사이에 두고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정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이 탁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서 버텼습니다. 온몸의 힘이 그 두 손에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외가가 정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숙인 모습이 태준의 가슴을 더 단단하게 조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 알아낼 거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민석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40년을 그곳에 보관해온 정우 것과 쌍을 이루는 군번줄이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가 세워지던 그 시절 정우는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바람 한 점 없는 서울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민석이 집무실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군번줄을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는데 태준의 눈에는 그 빛깔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외가 쪽에서 처리한 일, 민석이 남긴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태준의 뒤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수, 나이는 60 중반으로 젊은 시절부터 태준 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태성건설 안에서 그가 못 찾는 것은 없다고들 했습니다. 찾아줘야 할 게 있어. 태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정우의 이름과 군번, 귀국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수가 종이를 받아들고 한번 훑었습니다. 어디까지 파볼까요? 다야. 전부. 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은 어두운 집무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창업 초기, 처가, 정우. 그 시절 자신이 몰랐던 일들이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 자금 이동 기록, 그리고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리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정우는 귀국 이후 건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병에서 얻은 공병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태준이 창업한 태성건설의 초기 현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태준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우도 태준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회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가 태준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현장에서 이름이 오가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은 줄 알았을 형을 불쑥 찾아가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걸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우는 일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자재비가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인부 급여 일부가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가 태준의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살려준 사람의 회사였습니다. 정우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가 향한 곳이 화근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처가 쪽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태성건설 자금줄을 쥐고 있던 처가는 이미 회사 안에 깊이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일부가 처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그때 몰랐습니다. 신고는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우는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박순자를 찾아간 건 혜수였습니다. 태준의 부탁이었습니다. 직접 가고 싶었지만 순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먼저 물꼬를 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혜수는 천안의 작은 주택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도연이었습니다. 혜수가 조심스럽게 용건을 전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외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혜수가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 이야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자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말했습니다. 그만큼 지워지지 않는 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일 끝내고 집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밤새 기다렸는데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서류를 내밀면서 다시는 그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 안 받았어요. 내 남편이 돈 몇 푼에 팔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남편이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혜수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연락이 올 거라고. 그런데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 손에는 40년의 기다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이 살아계십니다. 순자가 굳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수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순자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가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40년 묵은 기다림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서울 집무실에서 혜수의 보고를 전화로 받은 태주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벽을 잡고 섰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내 은인을 버린 거냐?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충남 외곽의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낡은 건물 하나가 소나무 숲에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좁았고 입구도 소박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이 찾아올 만한 곳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뒤 경호원도 비서도 세워두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병원 입구까지는 10걸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혜수에게 연락을 받은 뒤 도연은 어머니를 다독이고 먼저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도연이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는 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뒤를 잊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찾았습니다. 40년 동안 책상 서랍 안에 군번줄을 넣어두고 매일 아침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한 것과 외면한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태준의 가슴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처가가 한 일이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운 회사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태준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장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우가 의식이 온전하던 시절 병실에서 가장 많이 꺼냈던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 덕에 살았다고, 형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태준이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71의 남자가 병원 입구 앞에서 오래된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뺨 위로 무언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눈물 없는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이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오래 삼켜왔는지를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끼리는 알아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도 말보다 침묵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이 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병실은 2층 끝 방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태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도연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복도를 밝히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사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다만 많이 쇠약하셔서 오래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군번줄만 알았던 사람이, 이름만 알았던 사람이, 어머니가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도연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마른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볼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폭발 속에서 사람 하나를 밀쳐낼 만큼 힘이 넘쳤을 사람이 지금은
이불 위에 조용히 누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멈췄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문 쪽을 향했습니다. 초점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태준의 얼굴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준이냐?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침대 옆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정우가 눈을 뜬 채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반가움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두 무릎을 짚었습니다. 71의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회장이 낡은 요양병원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흘리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액줄이 달린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태준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손이 태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네, 그걸로 됐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40년을 숨어 살고 쫓겨나고 아내 곁에도 있지 못하고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태준이 더 이상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문 가까이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손이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온 손인지 지금 이 순간에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도연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곁에 있지 못했고 걸음마를 배울 때도 없었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기만 한다는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을 때마다 그것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자신의 군번줄을 달고서 도연아? 도연이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정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따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계셨냐고, 왜 그렇게 오래 혼자 버티셨냐고. 정우가 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내가 회장님 미워할까봐.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40년의 침묵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망을 품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을 미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도연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도연의 손을 쥐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작은지 도연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진다. 정우야, 내가 다 책임진다. 정우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인지 그냥 힘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가의 주름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도연이 나오는 걸 보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마주 서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았지만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외가 쪽이 한 일이라는 말로 덮어두려 했던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도연이 한동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깨 위에 얹혀 있던 것이 조금 거친 사람처럼. 태준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처가 쪽 일은 내가 정리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 가져와라.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복도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우가 눈을 감은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태준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조금 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목에 군번줄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처가 쪽 일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민석이 가져온 자료들은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흐름, 정우를 몰아내는데 개입한 사람들의 이름,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태준은 그것들을 하나씩 법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처가 쪽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태준이 직접 나서기 전에 이미 바람이 돌았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이 결심을 굳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바닥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민석은 그 차이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에 해야 했을 일을 이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 것도 힘든 상태였지만 병원까지 오는 내내 한 번도 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는 어머니의 등을 도연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젊음을 다 흘려보내고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침대 옆에 앉아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손을 잡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성건설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린 건 초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발언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런 자리에서 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앞줄 한쪽에 닿았습니다.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며 끝까지 사양했지만 태준이 직접 연락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제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를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도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김도연은 우리 가족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앞줄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그런 자리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시선이 쏠렸습니다. 태준이 단상에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줘야지. 웃음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임원들은 눈가를 닦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물 없는 회장이 웃는 얼굴을 이렇게 오래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태준과 도연이 연회장 한켠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40년을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들고 있던 거다. 태준이 군번줄을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니고 다니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군번줄이 도연의 손 안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시절, 같은 부대에서 나온 두 개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는 태준이 40년을 서랍 안에 보관했고, 하나는 도연이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두 군번줄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 두 개가 맞닿았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연회장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돌려놨다. 도연이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40년 묵은 이야기 위로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군번줄 2개가 도연의 손 안에서 나란히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옳은데도 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늘은 정말 보고 있는 걸까 하고 오늘 강태준 회장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자기 회사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김정우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내려 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조금 느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분이 계신다면, 억울함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당신의 군번줄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